네, 옳은소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침부터 옳은소리 6월 2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한명숙 수사검사 증언 조작 의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고요. 문재인 대통령 G7 화답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임종석 드디어 다시 정치활동을 재개했는데요. 한번 살펴보고요. 윤미향 의원 그 다음이 또 준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어떤 소식인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국판 뉴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김종인 미래통합당 대표 또 대단한 정책을 내놓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상 알고 보면 표절이라는 거 제가 밝혀드리겠고요. 그리고 고일석 더브리핑 기자 조선일보 민영사상 고소를 진행한다는데 어떤 소식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보시죠. 한명숙 수사검사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을지 규칙가 좀 주목이 되는데요. 한명숙 수사를 했던 서울중앙지검의 증언 조작 의혹이 조사가 드디어 착수가 됐습니다. 한명숙 재판 증인으로 검찰의 위증교사를 진정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명숙 재판의 증인으로 나갔던 즉 한만호 씨 있죠. 돌아가신 고 한만호 씨가 내가 한명숙한테 돈 준 게 맞는데 법정에 나가서 거짓말을 할 생각이다라는 증언을 해달라는 교사, 위증을 교사했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명령한 거죠, 검찰이. 라고 A씨가 진정을 넣습니다. 한모 씨인데요. 진정을 넣었는데 이 건이 인권감독관에게 배당이 됐다는 것입니다. 추미애 장관도 단순한 진정으로 가볍게 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벌써 10년 지난 얘기입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당시에 검찰이 위증을 종용했다라는 진정을, 그 위증을 종용받았던 분이 제기를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그런 짓을 했다는 건데요. 당시 법정 증인을 섰던 A씨, 조금 전 말씀드린 다른 한모 씨죠. 법무부에다가 진정을 제출했는데 이제 알고 보면 그 당시 수사 당시에 검찰에 위증교사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정을 낸 겁니다. 즉 자기가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검찰이 자기에게 거짓말하도록 명령을 했다는 거죠. 한청리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서 한 씨가 구치소에서 검찰 진술이 맞지만 법정에서 뒤엎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증언을 한 거죠. 근데 그때 한 말이 거짓말이었다는 겁니다. 왜냐? 검찰로부터 위증교사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피의자 경우에는 검찰이 절대적인 권력자지 않습니까? 시키는 대로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검찰이 자기에게 그런 말을 해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것이고 그 부탁을 들어줬다는 것이죠. 결코 쉽게 볼 수 없는 문제인데요.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서 한 전 총리 사건을 둘러싼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뉴스타파 보도로 불거진 이번 사태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추 장관이 MBC 뉴스데스크와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을 단순한 진정으로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라면서 누구나 납득이 될 만큼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혹자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야 이건 뭐 또 민주당 들어서더니 옛날 사람들 다 때려잡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들을 하실 수 있는데요. 동의하기 참 어려운 게 저희가 지금 누군가를 때려잡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범법자를 체포하자는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자기들이 한 잘못조차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살아온 세월이 50년이 넘습니다. 지금부터는 검찰도 잘못하면 벌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아주 당연한 진리를 확인시켜주는 과정이 될 것인데요. 한명수 총리 사건 그 자체, 그러니까 한명수 총리가 무죄냐 무죄지 않느냐를 다투는 문제를 떠나서 검찰이 이런 식으로 한만호 씨의 그 소위 말하는 감방 동료에게 불리한 진술을 요구했다면 이 자체는 한명숙 사건의 진실과 상관없이 처벌받아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첫 번째 소식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 문재인 대통령 G7 초청 수락했다는 기사 한겨레 보도했는데요. G7 초청에 기꺼이 응할 것이다. 트럼프에게 화답을 했죠.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15분 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을 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G7은 낡은 체제로 현재 국제 정세를 반영하지 못해 이를 G11의 12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데 문재인 대통령 생각은 어떠시냐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 정상회의 주최국은 다른 나라를 초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한국, 호주 등 러시아 그리고 인도 등 4개 국가를 초청을 했고요. 여기다가 브라질 한 나라를 더 초청할 것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반중 전선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번 G7 회담을 사용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어떻게 적절하게 대처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제 보수 세력들과 유튜버들이 항상 하는 말이 문재인 대통령이 친중이고 시진핑의 명령을 듣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는 김일성, 김정일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민주당이라고 말을 하다가 더 이상 그게 먹히지 않으니까 그게 시진핑으로 넘어갔는데요.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G7 초청을 수락할 수 없었겠죠. 왜냐하면 이번 판에서는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른 기사를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면서 강대국 갈등, 우리 경제의 부담, 이란 이례적인 발언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갈등에서 우리가 고생을 하게 될 거라는 그런 예측을 하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홍콩 보안법 문제로 전방위로 충돌을 하고 있는데 G7에 우리를 초청했다는 것은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미국 편을 들어라라는 이야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강대국의 갈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어려운 그런 줄타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약소국이 운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잘 살아남으려면 처신을 잘 해야 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면서 강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와중에 사드 또 배치를 저희가 한 상태고요. 최근에 또 증설을 했죠. 이것이 또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문제를 잘 해결해 가야 되는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현재 시진핑 주석은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잘 들여다보면서 결코 간단치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 당국과 함께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적절한 솔루션을 내줄 것을 저희가 기대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난달 이 법안이 통과된 직후에 미국과 홍콩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해서 중국을 비난했는데, 한국은 긴밀히 주시하고 있다라면서 원칙적인 입장만 냈죠. 어느 한쪽의 편을 들기보다는 중간에서 저희 나라의 상황에 맞게 처신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G7의 초청을 받은 건데, 긴밀히 주시한 게 아니라 사실 중국을 비난했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초청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중간에서 입장을 잘 고려해서 나가야 될 것이라 생각하고요. 이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역량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은 임종석 이사장 기지개 켜는 얘기 안 해볼 수 없겠습니다. 임종석 이사장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경문협의 이사장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여러분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이 경문협, 이 단체가 북한에서 생산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 한국 유통권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경문협입니다. 이 경문협을 통해서 모든 저작권들이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힘을 갖고 있는
상당한 힘이라기보다는 남북 관계 개선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재단이죠. 임종석 이사장이 처음부터 만들어 준비를 했고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가 있는 동안 이사장직을 내려놨다가 이제 다시 복귀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북방으로 가는 길을 과감하게 열어야 한다고 하면서 통일보다 북방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남북이 협력해 공존 번영하고 동북 삼성과 연해주로 삶의 지평을 넓히는 것이 우리의 미래라고 말을 하면서 통일은 나중에 이야기해도 좋다라는 입장을 밝히죠. 사실 임종석 이사장 하면 누구나 통일에 대한 얘기, 남북 평축에 대한 이야기들을 떠올릴 텐데요. 지금 현재는 통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북방으로 가는 길을 열어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했다는 것. 남북, 동북 삼성 연해주를 합치면 2억 명이 넘는 인구 규모라는 것입니다. 이 2억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조건을 만들어서 내수 시장을 개척하면 시너지가 높아질 것이다. 이유와 같은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나라가 이제 해외여행이라고 말씀들 많이 하시죠. 외국에 나갈 때. 근데 해외여행이란 말은 원래 섬나라에서 쓰는 말입니다. 일본 같은 나라에서, 일본에서 만든 한자로 알고 있는데요. 일본은 국외로 나가려면 무조건 비행기를 타거나 배를 타야 합니다. 바다를 건너야지만 다른 나라를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해외라는 말을 쓰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모든 나라가 국경이 육지로 닿아 있기 때문에 국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버시가 아닌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북한에 가로막혀서 대륙으로 뻗는 길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본처럼 섬나라, 반도의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인데 남북 간의 관계가 열리고 동북 삼성 연해주를 합치면 여기를 우리가 도보로 이동할 수 있게 되면 우리 다음 세대의 상상력은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이라고 보고요. 임종석 이사장 그런 점에 있어서 남북 관계 또 북방으로 가는 길을 여는 그런 길에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미향 의원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는 가운데 조선일보에서 시민단체에 대한 특집 그리고 시민단체 중에서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 있는 여러 사람들에 대한 특집을 다루면서 환경 얘기와 원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죠. 4대강 반대론자가 환경공기관에 들어가는 게 무슨 문제입니까? 그리고 원전도 이제부터는 어떻게 줄일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는 것이 국민적 의사인데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재밌죠. 시민단체 출신들은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공기업, 공공기관, 각종 위원회 등 공공부문의 구석구석까지 진출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다 알고 있는 얘기죠. 환경 관련 공공기관장들이 다수가 시민단체 출신들이다. 그럼 어디서 뽑아옵니까?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출신이 나오고 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 건경업 이사장은 아름다운 사람들 이사장을 지냈다라고 하면서 4대강 반대 사업 주동했던 박재현 교수가 수자원공사 사장에 임명됐다라는 소식. 교수로서 물자원에 대한 정책을 제대로 펼치고 그러면서 4대강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 너무 당연한 건데요. 그다음 원자력 안전 규제기관. 규제기관이죠. 규제는 친핵 인사가 하겠습니까? 반핵 인사가 하겠습니까? 민변 출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탈원전 진영의 변호를 맡았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꾸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전 그래서 감히 좀 짐작해 보건대 환경운동연합 출신으로 더불어시민당 몫으로 국회의원이 돼서 현재 민주당 의원이 된 양이원영 의원이 이 다음번 타겟이 아닌가라는 짐작을 해보게 됩니다. 뭐 제가 기우로 끝났으면 좋겠는데요. 조선일보 보수 세력이 윤미향 의원 한 사람 공격에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 나갈 점을 우리가 고려하면 앞으로 조선일보 보수단체가 보수 세력이 어떤 또 민주당 의원들을 괴롭히면서 새로운 레토릭을 펼쳐갈지 저희가 잘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고 불거진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밑그림 완성된 한국판 뉴딜, 고용 안전망 강화도 담는다. 이야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국판 뉴딜에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고용 안전망 강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뉴딜한 얘기에 대한 얘기는 남들이 많이 할 거니까요. 고용 안전망 강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각 전국민 대상 고용 안전망 구축에 9천억 원. 그리고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 고용 안정 지원에 2조 7천억 원. 상당한 금액들이 투입되죠. 미래 적응형 직업 훈련 체계 개편에 5천억 원. 산업 안전 및 근무 환경 혁신에 4천억 원. 고용시장 신규 진입 및 전환 지원에 5천억 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산업 사회가 변하고 있습니다. 옛날과 다른 방식으로 저희가 돈을 벌 수밖에 없고 노동도 달라질 것인데 그러면 일자리를 잃거나 바꿔야 되는 사람이 속출할 것이거든요. 모두가 한 직장에서 평생 다닐 수 있다는 그런 이 전생에 걸쳐서 한 직장만 다니는 정규직의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거고요. 저만 해도 뭐 보장하면서 여기저기 계속 비정규직으로 옮겨 다니는 신세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직업 훈련을 새로 받게 해주고 고용보험을 들어서 실업일 때도 먹고 살 수 있으면서 새로운 교육을 받아서 다른 직장으로 옮겨갈 수 있는 시스템 만드는 것 되게 중요한 일이죠. 4월 22일 비상경제회의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셨던 이야기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선도 경제형 경제 기반 구축하기 위해서 뉴딜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뭐 처음에 이제 데이터랑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보십시오. 이제 재밌는 것은 마지막으로 고용보험 범위 확대 등을 담은 고용 안전망 강화가 이날 추가됐다. 대통령의 의지인 거죠. 기재부는 계속 디지털 뉴딜이니 뭐 원격 교육 비대면 사업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대통령께서는 고용보험 확대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디에 방점이 찍힐지 되게 쉽게 볼 수 있겠죠. 그린 뉴딜 추가 결정한 뒤에 문 대통령이 한 차례 더 한국판 뉴딜의 개념을 보완하도록 지시하면서 밑그림을 완성시키셨다.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사람 우선 포용국가라는 가치를 한국판 뉴딜의 토대로 바치도록 하는 것이다. 이거죠 바로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는 겁니다.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포용 성장과 기회를 같이 하는 것이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보험 설계사, 대리운전기사 등 여기는 지금 보험이 안 되는 데였거든요. 즉 실직을 해도 어디서 돈을 줄 데가 없었는데 9개 직종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민주당과 우호 세력이 180석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런데 말씀드렸던 대로 보험 설계사는 어디가 문제라고요? 삼성생명 등 대기업이 보험 설계사들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특수고용 노동자이기 때문에 사업자성과 노동자성을 함께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고용보험을 들어주려고 하면 분명히 옛날에 산재보험 할 때처럼 이런 대기업에서 로비를 많이 들어갈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잘 헤쳐나가는가가 앞으로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촉진수당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런 방식으로 고용의 유연화와 함께 고용의 안전성 강화를 추진하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뭐 뉴딜에 대한 이야기들은 남들이 다 많이 할 테니까요. 그런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김종인 개혁, 민주당 베끼기. 제가 최초로 밝혀드리겠습니다. 문정부 약한 고리를 찾는 김종인이 첫 타겟으로 저출산을 짚었는데요. 통합당 비대위 정책 승부수가 뭡니까? 국민연금을 임대주택 등에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 속아 웃을 소리인데요. 보시죠. 제가 그래서 안 믿으실까봐 조선일보 기사를 일부러 봤습니다.
더민주 국민연금 임대주택 투자 김종인표 공약 1호 발표 해서 10년간 10조 원씩 100조 원을 특수국채 투자해서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겠다라는 것을 주진영 더민주 정책공약단 부단장이 경제민주화 정책 1호라고 설명하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즉 2016년에 이미 총선 때 발표를 했던 민주당의 공약을 가져와서 국민연금을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것이 마치 미래통합당의 정책인 것처럼 포장을 하는 거죠. 정말 우스운 얘기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걸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김종인표 공약 1호인 국민연금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것은 바로 주진영 선생이 그 전인 2016년 2월 23일 썼던 페북 글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강원 의원 주최로 국민연금기금 공공시설 투자 방안에 대해서 토론회가 있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국채를 발행해서 공공임대주택이나 국립보육원에 투자하자는 것이라는 것이죠. 박강원 의원이 했고 김현명 교수가 주요 발표자로 나와서 이미 얘기를 한 겁니다. 매년 10만 채씩 더 짓자고 하는 것이고 김종인 대표도 주장하던 바고 더민주당이 정책 공약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이때 박강원 의원이 주최한 것에서 민주당이 정책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국민연금 투자를 할 때 수익률이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있는 돈으로 임대주택을 늘린 데 투자하면 젊은 세대의 주거비용이 줄어들고 보육원을 늘리면 양육비용이 낮춰져서 출산율을 올린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건설을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하는데 임대주택을 짓기 때문에 그 혜택을 아무도 안 다니는 고속화도로 만드는 데보다 훨씬 낫다는 것. 그러니까 이건 정쟁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라는 저는 주진영 선생님 말씀에 좀 100% 동의합니다. 이렇게 되면 좋은데 이거를 마치 자기들이 한 것처럼 포장해서 김종인 대표가 이제 곧 얘기를 할 건데요. 얘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정말 국민연금을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정책 함께 발표했으면 하는데요. 이 정책이 나왔던 순서 말씀드린 대로 박광원 의원 토론회에서 나왔던 얘기를 주진영 선생이 말씀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김종인표 1호 공약으로 발표를 하고 4년이 지나서 김종인 대표가 통합당의 정책 승부사라고 하면서 2016년 민주당의 정책 공약을 베끼려고 한다는 점 우리 청취자분들은 알고는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뉴스 조선일보의 또 오보 살펴보겠습니다. 3억을 모금한 조국 백서 출간이 미뤄졌다는 기사에서 필진 중 한 명인 고일석 씨가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용수 할머니 휠체어를 밀고 기자회견 갔다는 가짜뉴스를 인터넷 유포한 인물이다라고 고일석 씨를 딱 짚었어요. 그런데 고일석 씨가 페북에 글을 썼죠. 제가 이런 말을 한 걸 본 분이 계시는가요? 가짜뉴스를 인터넷에서 유포했기 때문에 소송을 들어가겠다. 이행 기자는 도대체 뭘 보고 이런 기사를 썼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일석 기자가 찾아보니까 원전이 나왔습니다. 바로 조선비즈에서 곽상도 의원이 함께 있었던 가짜뉴스도 등장했는데 온라인 매체 더브리핑의 고일석 대표가 통합당 곽상도 대표가 휠체어를 밀었다는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고 대표가 현재 이 글을 지운 것으로 나타났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기자라고 하면 뭘 했을까요? 캡처. 당연하죠. 글을 썼으면 캡처를 해놨겠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알고 봤더니 고일석 대표의 항의로 고일석 대표가 곽상도 주장한 것을 알렸다고 보도했는데 페이스북에서 지웠다고 보도했는데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고 확인해 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었다. 그래서 이 기사를 삭제한다. 조선비즈는 이 기사를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는 그냥 남아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제가 그래서 페북에다가 이제 농담으로
그런 말씀을 안 했다는 증거를 들고 나와서 말을 해야지 무작정 믿어달라고 하면 어떡하냐라고 이제 농담을 해서 제가 이 글 하나로 좋아요 100개를 받았는데요. 고일석 대표의 대답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안 그래도 이혜인 기자와 통화를 하니 자기는 보고 쓴 건데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 근거를 보여주십사라고 말을 했답니다. 안 했다는 근거를 무슨 수로 보여주냐라고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쓰지 않은 글을 왜 안 썼다라고 생각하는 근거가 뭐냐라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고일석 대표가 글을 썼으면 그 글을 캡처를 증거로 보여줘야지 안 썼다고 생각하면 그 증거를 말하라는 조선일보 이혜인 기자 무슨 얘기인지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일석 대표 어떻게 얘기했나요? 합의는 없다. 그래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사람 비방을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를 통해 명예훼손을 한 경우 벌을 받도록 돼 있고 고일석 대표는 합의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제자였죠. 어제자 조선일보에서 오보를 바로잡는 기상을 세우겠다. 이면에 전부 다 싫겠다고 했는데 조선일보가 이번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올라가 있는 기사도 내리지 않고 쓰지 않은 글을 왜 쓰지 않았다고 생각하는지 입증하라고 말하는 조선일보. 과연 이번 문제를 어떻게 풀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오늘도 이렇게 해서 아침마다 옳은 소리, 아침부터 옳은 소리 두 번째 정기방송 해봤는데요. 매일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매일 할 수 있을지 오늘은 마음이 너무 설레서 4시부터 깨서 준비를 했는데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모든 청취자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럼 6월 3일 아침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